그날 밤 하늘은 뚫린 것처럼 비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구석에서 벌어질 끔찍한 폐륜을 차마 맨눈으로 볼 수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아, 뭐해? 빨리 차에 실어. 저 노인네 오늘 안 치우면 우리가 죽는다고. 팔, 다리 꽉 잡아. 아주버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버님 멀쩡하시다고요. 야, 이거 노란 말이야. 개미야, 개미야. 건장한 남자들에 의해 짐짝처럼 구급차에 처박히던 80대 노인. 닫히는 문틈 사이로 노인은 며느리 미순을 향해 꼬질꼬질한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던졌습니다. 받아라. 땔감이다. 아궁이 불 꺼지면 안 된다. 땔감으로써. 땔감.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생 폐지를 주우며 냄새나는 노인 취급을 받던 그가 던진 그 쓰레기 봉투 안에 자식들의 탐욕을 단숨에 베어버릴 서슬 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면이 벗겨지던 날, 진짜 쇼는 그 봉투가 열리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이 직접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빗줄기 너머로 멀어집니다. 붉은 미등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미수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 붉은 불빛과 함께 빨려 들어간 것만 같았습니다. 남은 건 살을 애는 듯한 빗소리와 제 가슴을 치는 천둥 소리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정수리를 타고 내려와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들과 뒤섞여 입가로 흘러들었습니다. 짭짤하고 비릿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난 10년 넘게 제가 삼켜왔던 서름의 맛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내 남편 낳아준 분인데 그래도 10년 넘게 한 집에서 밥 숟가락 섞으며 산 식구인데 어떻게 자식이란 사람들이 늙고 병든 아버지를 저렇게 짐짝 던지듯 던져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마지막 순간 차가운 차 문이 닫히기 직전 저와 마주쳤던 아버님의 눈빛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살려달라는 애원도 아니었고 무섭다는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었습니다. 자식 농사 다 망쳤다는 늙은 농부의 서글픈 체념 같은 것이었습니다. 미순의 손에는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던져준 검은 비닐봉지만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 안에 묵직하게 감기는 이 느낌. 시장 바닥 하수구에서 건져 올린 것처럼 비릿한 생선 냄새와 퀴퀴한 곰팡내 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땔감이라니. 아버님은 왜 이 절박한 상황에서 뜬금없이 땔감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치매기가 있으셔서 헛소리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당신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걸 아시고 남은 며느리 보일러 기름값이라도 아끼라고 걱정되셨던 걸까요? 미수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겨우 세워 텅 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 파스 냄새와 묵은 나물 냄새, 그리고 노인 특유의 쿰쿰한 살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미순을 맞이했습니다. 불과 10분 전만 해도 아버님이 기침을 하며 누워 계셨던 아랫목입니다. 미수는 젖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바닥을 짚은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텅 빈 방이 이렇게 넓었던가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작아진 걸까요? 벽지에 얼룩진 곰팡이 자국 하나하나가 아버님이 지팡이로 두드리던 흔적 같아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미수는 무릎 위에 그 검은 봉지를 올려두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영락없는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여기저기 흙탕물이 묻어 꼬질꼬질하고 매듭은 억척스럽게도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폐지 줍는 노인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사셨던 분, 자식들한테조차 냄새난다며 외면당했던 분, 이 봉투가 꼭 우리 아버님 인생 같아서 미수는 차마 매듭을 풀지도 못하고 봉투를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미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볼품없는 봉투 하나가 불러올 엄청난 파장을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왜 그토록 이 봉투를 피를 나눈 자식들이 아닌 며느리의 품에 안겨주고 싶어 하셨는지 말입니다.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선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비극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직 낡은 리어카를 끌고 동네 골목을 누비시던 그 위태롭지만 평범했던 시절로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집은 지독하게 가난했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비록 재개발을 앞둔 낡은 상가 건물 쪽방살이였지만 적어도 서로를 잡아먹으려 들지는 않았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려야겠습니다. 비극은 언제나 가장 평범한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고들 하지요. 그때 우리네 삶이 딱 그랬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도 전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와 돼지 삶은 비릿한 냄새가 뒤섞인 재래시장 골목. 그곳에 제 인생의 전부이자 전쟁터인 5평 남짓한 미순내 순대국밥집이 있었습니다. 으라차차, 아이고 허리야. 오늘따라 무릎 마디마디가 비 오려는지 쑤셔대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육수솥에 불을 당기고 콩나물을 다듬다 보면 어느새 점심 장사 시간이 닥쳐오니까요. 제가 국밥집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먼저 세상을 뜬 후 저한테 남은 건 빚더미와 이 가게, 그리고 동네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시아버지, 최 노인뿐이었습니다. 어이 순대댁, 나와봐. 당장. 점심 장사가 한창 바쁠 때였습니다. 가게 앞이 시끌시끌해서 나가보니 옆집 건어물 가게 김씨 아줌마가 씩씩거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엔 제 시아버지가 낡아빠진 리어카를 끌고 엉거주춤 서 계셨지요. 아니, 이 영감님이 진짜 노망이 났나? 왜 남의 가게 앞에다 폐지 리어카를 세워두고 난리야? 손님 다 떨어지게. 냄새나서 못 살겠네, 정말. 아이고, 형님. 죄송해요. 아버님이 잠깐 쉬시려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금방 치울게요. 화 푸세요, 예. 저는 뚝배기를 내려놓고 허겁지겁 달려나가 김씨 아줌마의 옷소매를 잡고 사정했습니다. 아버님은 그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리어카에 실린 누런 박스 쪼가리만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무슨 전생에 죄를 지어서 저런 치매 노인을 끼고 사느냐고. 큰아들네는 서울서 사업한다는데 왜 힘없는 며느리만 독박을 쓰냐고 혀를 찼습니다.
그 시선들이 송곳처럼 제 등을 찔러댔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버님을 가게 안으로 모셨습니다. 아버님, 들어오세요. 식사하셔야죠.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얼른 들어와요. 가게 구석, 제일 후미진 자리. 그곳이 아버님의 지정석이었습니다. 행여나 다른 손님들이 냄새난다고 싫어할까봐 아버님은 늘 몸을 잔뜩 웅크리고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뚝배기에 국물을 가득 담고 아버님이 좋아하는 머릿고기와 순대를 듬뿍 얹어내 갔습니다. 일부러 다른 손님들 들으라고 더 큰 소리로 말했지요. 자, 드세요. 오늘 고기 좋은 거 들어왔어요. 국물 남기지 말고 싹 드셔야 오후에 또 리어카 끌 힘이 나죠. 아버님은 대답도 없이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검버섯이 핀 손, 손톱 밑에 낀 새까만 때, 그 손으로 국밥을 허겁지겁 드시는 모습을 보면 짠하다가도 울컥 화가 치밀 때가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악착같이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걸까? 하루 종일 허리가 휘어지게 돌아다녀 봤자 손에 쥐는 돈은 고작 몇천 원. 그 돈으로 며느리 호강시켜 주려는 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국밥을 드시다 말고 아버님이 품속에서 꼬질꼬질한 수첩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몽당 연필에 침을 탁탁 바르더니 무언가를 깨알같이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님, 밥 드시다 말고 뭐 하세요? 또 폐지 주운 거 적으세요? 제 물음에 아버님은 화들짝 놀라며 수첩을 황급히 숨기셨습니다. 마치 들키면 안 될 1급 비밀이라도 되는 것처럼 눈을 부라리며 저를 쏘아보셨지요. 시끄럽다. 국이나 더 다오. 국물이 짜다, 싱겁다, 고기가 질기다. 에잉, 쯧쯧. 말은 그렇게 밉살스럽게 하셔도 아버님은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뚝배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1,000원짜리 지폐 3장을 꺼내 식탁 위에 탁 하고 올려놓으셨습니다. 밥값이다. 공짜 밥 얻어먹으면 체한다. 아이고, 아버님. 식구끼리 무슨 밥값을 받아요. 넣어두세요. 아니다. 받아라. 장사꾼이 셈이 흐리면 망하는 법이야. 그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 저는 한숨을 쉬며 그 돈을 받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돈 3,000원. 아버님이 하루 종일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져서 번 피땀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산을 하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주버님, 큰아들이자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인 씨아주버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재수씨, 나야. 거두절미하고 아버지 아직 안 죽었어? 아니, 요새 노인네 상태 어때? 안부 인사 한마디 없이 대뜸 아버지의 생사부터 묻는 그 목소리.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걱정이 아니라 짜증과 조급함이었습니다. 아버님, 정정하세요. 식사도 잘하시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은 무슨 일. 이번 주말에 우리 내려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버지한테 요양원 얘기 다시 꺼낼 거니까 재수 씨도 옆에서 바람 좀 잡아. 언제까지 저 냄새나는 노인네 끼고 살 거야? 우리도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전화를 끄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리? 부모가 무슨 재고 물품입니까? 정리하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번 방문이 단순한 안부 확인이 아니라 우리 집을 집어삼키려는 폭풍의 전조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아버님은 잠꼬대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왜 그리도 서글프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내 땅 지켜야 해. 우리 며느리 줄 건데 뺏기면 안 되는데. 치매 노인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가올 약탈자들에 맞서기 위해 홀로 칼을 갈고 있었던 가장의 처절한 독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번쩍이는 외제차 한 대가 시장 골목 입구를 막아서며 시아주버니 내외가 들이닥쳤습니다. 시장 바닥에 흙탕물이 튀기듯 고요했던 우리 일상에도 흙탕물이 튀기 시작한 겁니다.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기 전 습하고 무거운 바람이 먼저 불어오듯 우리 집의 불행도 그렇게 끈적하고 불쾌한 냄새를 풍기며 시작되었습니다. 주말 점심 장사로 뚝배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요란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입구가 갑자기 꽉 막힌 듯 조용해지더니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좁은 시장통을 비집고 들어온 건 칠이 벗겨진 리어카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검은색 대형 세단이었습니다. 바퀴가 구를 때마다 시장 바닥에 고인 물이 튀었고 상인들은 눈을 흘기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 차가 멈춰선 곳은 바로 우리 가게 미순내 순대국밥 앞이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아주버님이 내렸습니다. 곧이어 조수석에서는 형님이 선글라스를 낀 채 내리더군요. 형님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미간부터 잔뜩 찌푸렸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시래기 껍질과 순대 삶는 냄새가 역겨웠나 봅니다. 손으로 코앞을 휘휘 저으며 짖던 그 표정, 마치 벌레가 우글거리는 소굴에 잘못 들어온 귀부인 같은 그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여보, 내가 이래서 여기 오기 싫다고 했잖아. 이 퀴퀴한 돼지 누린내 좀 봐. 옷에 냄새 다 배겠네. 형님의 높은 목소리가 가게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식사 중이던 단골 손님들이 숟가락질을 멈추고 힐끗거렸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성큼성큼 가게 안으로 들어와 구석 자리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짧고 차가운 부름. 국밥에 코를 박고 드시던 아버님이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입가에 묻은 밥풀, 며칠 감지 않아 떡진 머리, 낡은 점퍼. 아주버님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한숨부터 푹 내쉬었습니다. 몰골이 이게 뭡니까? 누가 보면 거지인 줄 알겠네. 재수 씨, 아버지 옷 좀 깨끗하게 입히라고 했잖아. 우리 체면도 좀 생각해야지. 이게 뭐야, 동네 창피하게. 저는 행주를 든 손을 멈칫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와서 한다는 첫마디가 안부 인사가 아니라 체면 타령이라니.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눌러 참으며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오셨어요, 아주버님. 형님도 오셨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국밥이라도 한 그릇. 어머, 동서. 됐어.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먹니? 위생 상태가 영. 그냥 물이나 한 잔 줘. 아, 정수기 물 말고 생수병 없어? 여기 물은 찝찝해서. 형님은 의자에 묻은 먼지를 휴지로 박박 닦아내고서야
엉덩이를 끝에 살짝 걸치고 앉았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파는 생수병을 꺼내드렸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큰아들인가 봐. 차림새는 사장님인데 하는 짓은 영 아니네. 아주버님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와 팸플릿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탁 던졌습니다. 푸른솔 요양병원. 표지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이 박혀 있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저곳이 얼마나 평판이 안 좋은 곳인지. 기저귀를 제때 안 갈아줘서 욕창이 생기고 수면제를 먹여 하루 종일 재운다는 소문이 파다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할게요. 이번 주 내로 짐 싸세요. 여기보다 100배 나은 곳으로 모실 거니까. 시설 좋고 공기 좋고 무엇보다 냄새 안 나는 곳이에요.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초점 없는 눈으로 팸플릿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숟가락을 들어 국밥을 뜨셨습니다. 마치 눈앞의 아들이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무시가 아주버님의 비위를 건드린 모양입니다. 아주버님이 아버지의 숟가락을 낚아채 식탁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제 말 안 들려요. 언제까지 이렇게 추접스럽게 살 거냐고요. 재수 씨도 그래. 옆에서 바람 좀 잡으라니까 뭐 하고 있어? 언제까지 저 노인네 똥오줌 받아내면서 살 거야? 재수 씨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잖아. 도와준다.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지난 10년 동안 생활비 한 푼 보탠 적이 있었나요? 아버님 병원비가 밀려 제가 카드 돌려막기를 할 때 전화 한 통 받아준 적이 있었나요? 아주버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아버님 정신 멀쩡하세요. 밤에 가끔 헛소리 하시지만 아직 거동하시고 저 알아보세요. 무엇보다 아버님이 집 떠나기 싫어하시잖아요. 제가 모신다니까요. 재수 씨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재수 씨가 의사야? 치매는 한순간이야. 밤에 불이라도 지르면 책임질 거야?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재수 씨 혼자서 아버지 감당 안 되잖아. 가게 보증금도 다 까먹었다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게 사정이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주버님의 눈빛이 번들거렸습니다. 이 가게랑 저 뒤에 딸린 살림집, 아버지 명의지? 아버지 요양원 모시고 이 가게 정리해서 보증금 빼. 그걸로 재수 씨 빚 갚고 남은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 쓰면 딱이잖아. 우리가 관리해 줄 테니까 도장만 찍으라고.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이 낡아빠진 가게와 다 쓰러져가는 집을 팔아치우기 위해 멀쩡한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두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듣고 계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뚝배기를 들어 아주버님의 발치에 냅다 꽂아버리셨습니다. 와장창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붉은 다대기 양념이 아주버님의 말끔한 양복 바지를 적셨습니다. 아, 뜨거워. 뭐야? 노망이 났나 진짜. 아주버님이 팔짝팔짝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물러났고요. 아버님은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들을 가리키며 고래고래 고함을 치셨습니다. 도둑놈들, 내 집에 도둑놈들이 들어왔어. 내 돈 내놔. 내 땅 내놔.
나가란 말이야. 아버님의 눈은 뒤집혀 있었고 입가엔 거품이 물려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치매 노인의 발작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기겁을 하며 하나둘 가게를 빠져나갔고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보라고, 제정신이 아니잖아. 재수 씨 봤지? 이래도 멀쩡해. 사람을 공격하잖아, 지금. 당장 입원시켜야 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알았어. 아주버님 부부는 씩씩거리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차에 타기 직전 아주버님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짓던 그 비릿한 미소를 확인했어. 상태 심각해. 진단서 끊기 쉽겠어. 진행해. 그날 저녁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산을 하는데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덩치 큰 사내 셋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험악한 인상이긴 했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예의 바르고 조용한 목소리라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기 사장님 되시죠? 최연석 씨 동생분?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연석? 아주버님 이름이었습니다. 형님이 우리 회사 돈을 좀 많이 갖다 쓰셨어요. 근데 연락이 통 안 되네. 담보로 잡을 게 마땅치 않은데. 조사해 보니까 이 가게랑 집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 관리는 큰아들이 한다면서요? 사내 중 한 명이 가게 안을 쓱 둘러보더니 벽에 걸린 영업신고증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사장님, 장사 계속하셔야죠? 동네 장사는 소문이 생명인데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들어누우면 손님 다 떨어질 텐데.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아드님이 재산 처분 권한 가져오면 우리는 그 돈만 받으면 됩니다. 괜히 며느님이 중간에서 버티다가 험한 꼴 보지 마시고. 사내들이 두고 간 명함에는 미래신용정보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주버님이 빚더미에 앉았구나. 도박인지 투기인지 모르겠지만 급전이 필요해서 아버지를 요양원에 가두고 성년후견인이 되어 이 가게를 팔아먹으려는 거구나. 아니, 이미 우리 가게를 담보로 돈을 빌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셔터를 내리고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남편 죽고 10년을 하루같이 국밥만 팔며 지켜온 가게였습니다. 아버님의 유일한 안식처인 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가 지키려 애쓰는 이 터전을 피를 나눈 아들이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아버님은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세상 모르고 코를 고는 그 모습이 야속해서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일어나 보세요. 네, 아주버님이 빚을 졌대요. 우리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아버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발. 저는 잠든 아버님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의 감긴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잠꼬대처럼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뺏겨. 이 도둑놈들. 내 며느리 가게야. 절대 안 뺏겨. 미순아. 아궁이 잘 봐라. 아궁이? 요즘 세상에 아궁이가 어디 있다고. 저는 그저 아버님이 옛날 고향 집 꿈을 꾸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 말이 당신이 평생을 바쳐 준비한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를 가리키는 암호라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아주버님의 압박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걸려와 도장 찍어라, 짐 싸라 협박을 해댔고 가게 앞에는 험상궂은 남자가 서성거리며 손님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재수 씨, 좋게 말할 때 들어. 법적으로 아들은 나야. 재수 씨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법정에 가면 누구 손 들어줄 것 같아? 치매 노인 방치했다고 신고 당하고 싶어? 내일 사설 구급차 보낼 거니까 옷이나 챙겨놔.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일기예보에도 없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 집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입처럼 하늘이 시커멓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하늘처럼 우리 집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버님은 유난히 불안해하셨습니다. 평소엔 밥 줘, 국 줘 호통을 치셨을 시간인데 하루 종일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대문 쪽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셨지요. 애미야, 문 단속 잘했냐? 그놈들 또 온다. 냄새가 나. 시궁창 냄새가. 아버님은 마치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경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했으니까요. 가게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담판을 지어야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벌써 손을 쓴 건지 집주인은 계약 연장은 없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님 손을 꼭 잡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버님, 저 잠깐만 집주인 만나고 올게요. 금방 와요. 누가 와서 문 두드려도 절대 열어주지 마세요. 아주버님이 와도 형님이 와도 절대요. 알았죠? 아버님은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아버님과 나눈 마지막 평온한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집을 나선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가게 밖에는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고 하늘은 금세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텅 빈 국밥집.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아버님은 품속에서 그 낡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고 계셨을 겁니다. 아마도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 목록이 아니라 자식들에 대한 마지막 당부를 적고 계셨겠지요.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가게 셔터를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계십니까? 최달구 씨,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문 좀 여시죠. 낯선 사내들의 목소리. 아버님은 숨을 죽이고 이불을 뒤집어 쓰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셔터가 억지로 들썩거리는 기계음이 들리고 유리문이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빠각. 오래된 잠금 장치가 부서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비바람이 가게 안으로 들이쳤습니다. 그리고 들이닥친 건 하얀 가운을 입은 사내 색과 뒷짐을 지고 들어오는 아주버님 내외였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아버지, 저 왔어요. 현석이 왔어요. 아니, 아들이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주버님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명랑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효도하러 온 자식처럼 하지만 그 눈은 먹잇감을 찾듯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숨어 있던 아버님은 문이 열리는 순간 직감하셨을 겁니다. 이제 피할 곳은 없다는 것을. 아버님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방 구석에 놓인 낡은 지팡이를 움켜쥐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폐지를 주우며 단련된 그 앙상하지만 억센 목소리로 고함을 치셨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신발을 신고 들어와. 이 도둑놈들아. 아버지, 진정하세요. 도둑이라뇨. 저희는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모시러 온 거예요. 자, 이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얌전히 가시죠. 아주버님의 눈짓 한 번에 건장한 사내들이 아버님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보호사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지만 하는 짓은 영락없는 용역 깡패였습니다. 한 놈이 아버님의 지팡이를 뺏어 부러뜨렸고 다른 한 놈이 아버님의 양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으악! 이건 알아. 이놈들아. 애미야. 애미야. 어디 갔냐? 아버님의 비명이 빗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형님은 그 꼴을 보며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빨리 좀 해. 냄새나서 머리 아파. 그리고 저거, 저 방 뒤져봐. 분명히 땅 문서니 통장이니 어디 숨겨놨을 거야. 노인네가 맨날 끼고 다니는 그 가방 있잖아. 형님의 말에 아주버님이 방 안을 이 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서랍, 심지어 아버님이 깔고 앉아있던 욕까지 들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평소 보물단지처럼 여기던 통장도 도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딨어? 아버지, 그거 어딨어? 그 땅 문서랑 인감도장 어디다 뒀냐고. 아주버님이 잡혀있는 아버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버님은 고통스러운 표정 속에서도 입꼬리를 비틀어 기괴한 웃음을 흘리셨습니다. 흐흐. 없다. 다 태워버렸다. 너 같은 불효자 놈 줄 건 쟤 하나도 없어. 거짓말 마. 치매 노인네가 태우긴 뭘 태워. 야, 이 노인네 옷 뒤져봐. 몸에 지니고 있을지도 몰라. 사내들이 아버님의 낡은 점퍼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나온 건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사탕 껍질뿐. 그들이 찾던 수백억 재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집주인과의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자꾸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합의를 보고 가게 쪽으로 발길을 돌렸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건 가게 앞에 삐딱하게 세워진 사설 구급차의 붉은 경광등이었습니다. 아, 안 돼. 저는 우산도 내팽개치고 빗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다리는 물속을 걷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제발, 제발 늦지 않았기를. 하느님, 제발 우리 아버님만은. 하지만 세상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아버님의 비명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도착한 가게 앞은 이미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아버님.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건장한 사내 둘이 아버님의 양팔과 다리를 짐승 포획하듯 꺾어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허공에 매달린 채 버둥거리고 계셨습니다. 신발 한 짝은 어디로 갔는지 맨발이었고 흙탕물이 튄 바지는 벗겨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놈들아, 나라, 내 발로 간다. 내가 내 집에서 나가는데 왜 니들이 난리야. 현석이 이놈, 천벌을 받을 놈. 악을 쓰는 아버님의 목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우산을 집어 던지고 사내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뭐하는 짓들이에요? 아버님 멀쩡하시다고요. 경찰 부를 거예요. 당장 나요. 제가 사내의 팔을 물어뜯으며 매달리자 뒤에서 누군가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아, 진짜. 재수씨, 가만히 좀 있어.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좋은데 모셔다 드린다니까 왜 이래, 쪽팔리게. 아주버님은 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철퍼덕? 저는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바닥에 힘없이 나뒹굴었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 같은 건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그저 끌려가는 아버님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애미야, 애미야. 구급차 뒷문이 열리고 사내들은 아버님을 짐짝처럼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님이 다치려는 문틈 사이로 품에 안고 있던 무언가를 밖으로 냅다 던지셨습니다.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제 앞을 향해서 말입니다. 툭! 힘없이 떨어진 건 꼬질꼬질하게 묶인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받아라. 땔감이다. 아궁이 불 꺼트리면 안 된다. 땔감으로써. 아버님은 저를 보며 눈을 부라리셨습니다. 마치 화를 내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 눈가에 맺힌 뜨겁고 굵은 눈물방울을 말입니다. 그것은 미안하다는 사과였고 부탁한다는 유언이었습니다. 쾅! 육중한 소리와 함께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형님은 조수석에 타며 창문을 내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향해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동서, 나중에 병원비 청구할 테니까 준비해둬. 그리고 가게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들어갈 생각 말고. 내일 사람 보낼 거니까 짐 빼놔. 부르릉. 구급차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매캐한 매연 냄새만이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가족이, 내 아버지가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지 마세요. 아버님, 저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범벅이 된 채 바닥에 떨어진 검은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마치 아버님의 고단했던 80년 세월이 통째로 들어있는 것처럼 손목이 시큰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비닐봉지 겉면에는 시장생선 가게 이름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고 매듭은 풀리지 않게 꽉 묶여 있었습니다. 땔감이라니. 아버님, 지금 이 상황에 땔감이 무슨 소용이에요. 우린 다 뺏겼는데. 집도 가게도 아버님도 다 뺏겼는데.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난장판이 된 가게. 엎어진 의자, 깨진 뚝배기 조각들, 바닥에 흩어진 팸플릿. 아주버님 부부가 해집고 간 자리는
폭격을 맞은 듯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더 견딜 수 없는 건 그 지독한 정막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밥 줘라, 물 줘라, 호통치시던 아버님의 목소리가 사라진 공간. 그 텅 빈 공간이 주는 공포가 빚쟁이들의 협박보다 더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늘 앉아 계시던 방구석 아랫목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아버님의 체온이 그 쿰쿰한 살냄새가 이불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 서러워서 저는 이불에 얼굴을 파묻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못 지켜드렸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한참을 그렇게 울었을까요? 제 무릎 위에 올려둔 검은 비닐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 순간 그 난리통 속에서도 악착같이 챙겨서 저에게 던져주신 물건, 자식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땅 문서도 통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쓰레기나 담겨 있을 법한 비닐봉지. 땔감으로 써라. 도대체 이게 뭐라고? 왜 아버님은 자식놈들 다 제쳐두고 남이나 다름없는 며느리에게 이걸 주셨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젖은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먹어 퉁퉁 부른 매듭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뒤집어지는 것도 모른 채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 매듭과 씨름했습니다. 이 안에 아버님의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버님을 영영 잃어버릴 것만 같아서. 툭! 마침내 매듭이 풀리고 검은 비닐 입구가 스르르 벌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봉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는 땔감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쓰레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가난한 척 연기하며 살아온 한 남자의 소름 돋도록 치밀하고 위대한 반전이 들어있었습니다. 제 입에서 저절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대체 이게 다 뭡니까? 검은 비닐봉지의 입구가 벌어지고 그 안에서 나온 건 퀴퀴한 곰팡내를 풍기는 낡은 신문지 뭉치들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영락없는 폐지 뭉치 같았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그 신문지를 한꺼풀 벗겨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아버님, 누런 서류 봉투들. 그 안에는 등기권리증이라 적힌 문서가 수십 장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가 있는 상가 건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된 인근의 땅, 그리고 경기도 일대의 임야까지. 아버님은 폐지를 주우러 다니신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땅을 관리하고 임차인들의 사정을 살피러 다니셨던 겁니다. 매일 밤 수첩에 적으셨던 그 깨알 같은 글씨들은 폐지 무게가 아니라 임대료, 수금 내역과 재산 관리 장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맨 밑바닥에서 나온 낡은 통장 하나. 특정금 전신탁. 잔액란에 찍힌 0의 개수를 세다가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수십억?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평생 짜장면 한 그릇 사 드시는 것도 벌벌 떨던 분이 100원짜리 자판기 커피가 아깝다고 맹물만 드시던 분이 대체 왜 이러고 사셨단 말입니까? 통장 사이에 끼워진 꼬깃꼬깃한 편지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아버님이 밤마다 몰래 쓰셨을 그 글을 읽어내려가며
저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애미야, 내 아들놈은 내가 돈이 있는 걸 알면 나를 죽여서라도 뺏어갈 놈이다. 그래서 숨겼다. 거지처럼 살면 진짜 가족이 누군지 보일 것 같아서 나를 냄새난다고 피하는 놈은 가짜고 내 냄새를 닦아주는 놈이 진짜 내 자식 아니겠냐. 미순아, 내가 내 진짜 자식이다. 이 돈은 내 피값이고 내 눈물값이다. 부디 이 애비처럼 궁상 떨지 말고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살아라. 그리고 못난 아들놈 용서하지 마라. 용서하지 마라. 마지막 그 한 줄이 제 심장에 불도장처럼 찍혔습니다. 아버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 홀로 남을 며느리를 위해 가장 잔인하지만 가장 확실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주버님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여보세요. 재수씨. 나야. 놀라지 말고 들어. 아버지. 가셨어. 네. 그게 무슨. 아까까지만 해도 소리 지르고 가셨잖아요. 병원 도착하자마자 심정지가 왔대. 원래 심장이 안 좋으셨잖아. 늙으면 다 그런 거야. 아무튼 우린 지금 장례식장 잡고 있으니까 재수 씨도 빨리 와.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혹시 아버지가 뭐 남긴 거 없어? 방 청소하다 나온 거라든가. 가셨어. 그 한마디가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수화기를 넘어왔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슬픔은커녕 귀찮은 일을 처리했다는 듯한 저 건조한 말투. 그리고 그 와중에도 유산을 찾는 저 탐욕.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꽉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서늘한 도끼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검은 비닐봉지를 다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남겨주신 또 하나의 물건, 소형 녹음기를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네, 아주버님. 갈게요. 아버님이 남기신 거 가지고 갈게요. 그래. 뭐 찾았어? 거봐, 내가 뭘 했어. 역시 노인네가 뭐 숨겨둔 게 있다니까. 빨리 와. 택시 타고 와. 택시비 내가 줄게.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환희에 차서 높아졌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가서 그 웃음 통곡으로 바꿔주마. 아버님이 주신 이 땔감으로 니들이 쌓아 올린 가짜 효도를 모조리 태워버리겠다. 장례식장은 화려했습니다. 가장 비싼 특실, 국화꽃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화환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효자 최연석, 며느리 김은정, 상주 완장을 찬 아주버님과 형님은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눈가엔 억지로 짜낸 듯한 물기가 어려 있었지만 입가엔 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김 사장님 오셨습니까? 네네, 갑자기 가셨네요. 호상이죠 뭐. 네. 유산이요? 아이고, 노인네가 남긴 게 뭐 있겠습니까? 빚이나 안 남기면 다행이죠. 아주버님은 조문객들 앞에서도 너스레를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빈소에 들어서자 형님이 쪼르르 달려와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표정을 싹 바꾸고 속삭였습니다. 동서 가져왔어? 뭐야?
통장이야? 땅 문서야? 빨리 내놔봐. 형님의 눈이 제 손에 들린 낡은 가방을 훑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꽉 움켜쥐며 짐짓 겁먹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지금 아버님 영정 앞이에요. 절부터 올리면 안 될까요? 아니, 이 여자가 진짜 답답하게 구네. 절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 일단 물건부터 확인하자니까? 현석 씨, 이리 와봐. 재수 씨가 뭐 가져왔나 봐. 아주버님까지 합세해 저를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상주라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페륜아들이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유산 싸움을 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보고 싶으시면 보여드릴게요. 대신 여기서 말고 저기 영정 앞에서 다 같이 봐요. 아버님도 보셔야죠. 당신이 평생 모은 게 뭔지, 누구한테 주고 가셨는지. 뭐, 야, 너 미쳤어? 동네 창피하게 여기서 까자고? 네, 여기서요. 자신 없으세요? 떳떳하다면서요. 아버님 요양원 보내드린 효자라면서요. 저의 서늘한 눈빛에 아주버님이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빈소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영정 사진 앞에 그 꼬질꼬질한 검은 비닐봉지를 탁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하얀 국화꽃 더미 위에 놓인 시커먼 쓰레기 봉투. 그 이질적인 풍경에 장례식장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웬 쓰레기 봉투를 영전에.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주버님이 얼굴이 벌개져서 달려왔습니다. 아, 박미순, 너 돌았냐? 당장 안 치워? 어디 감히 형님들 앞에서 행패야. 행패? 아니요. 이건 유언 집행입니다. 지금부터 아버님의 진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비닐봉지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이제 폭탄이 터질 시간입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서 쏟아져 나온 건 퀴퀴한 곰팡내와 섞인 돈 냄새였습니다. 누런 서류 봉투들, 그리고 수십 개의 도장. 제가 봉투 하나를 뜯어 내용을 꺼내 보이자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등기권리증? 경기도 파주 땅? 강남 상가? 아니, 이 노인네가 진짜 알부자였어? 조문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장 놀란 건 아주버님 부부였습니다. 아주버님은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서류를 노려보더니 짐승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리네. 이거 내 거야. 아버지가 남긴 건 당연히 장남거지. 네가 뭔데 이걸 가지고 있어. 아주버님이 제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려던 찰나였습니다. 저는 잽싸게 손을 피하며 주머니에 넣어뒀던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볼륨을 최대로 높여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치직.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온 건 죽기 직전까지 아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버지의 쇳소리 나는 목소리였습니다. 현석아, 내 아들 현석아, 너는 나를 고려장 지내러 왔지? 내 돈 뺏으러 왔지? 나는 다 안다. 네 눈엔 내가 아비가 아니라 돈주머니로 보인다는 걸. 아니야. 이거 조작이야. 꺼. 당장 끄라고. 아주버님이 소리를 지르며 녹음기를 뺏으려 했지만 조문객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막아섰습니다. 녹음된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 재산 10원 한 장도 너한테 안 준다. 너랑 내 처가 내 장례식장에 와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린다면 혹시나 마음이 바뀔까 싶어서 마지막 기회를 줬었다. 근데 너희는 끝까지 나를 짐짝 취급하더구나. 잘 들어라. 내 모든 재산은 지난 10년 동안 내 똥기저귀 갈아주고 따뜻한 밥 차려준 둘째 며느리 미순이 것이다. 장례식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형님은 바닥에 주저앉았고 아주버님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씩씩거렸습니다. 이 치매 노인네가 끝까지 법대로 해. 치매 걸린 노인이 쓴 유언장 법적 효력 없는 거 알지? 내가 친자식이야. 유류분 소송하면 반은 찾아올 수 있어. 박미순 너 절도죄로 감방 가고 싶어? 좋은 말 할 때 내놔. 법대로 하자는 아주버님의 고함 소리가 빈소를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법대로 좋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죠.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의 신사가 서류 가방을 든 남자들을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시장통에서 장사하는 김씨 아줌마, 정육점 최씨 아저씨 등 상인 수십 명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마치 군대처럼 말입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고 최달구님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정의의 김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고인이 정상적인 정신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증인들이십니다. 변호사는 아주버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 앞에 서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아주버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최연석 씨, 아까 유류분 말씀하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최연석 씨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뭐? 상속 결격? 내가 장남인데 무슨 개소리야. 고인은 생전에 이미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 공증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약 조항이 있습니다. 직계 비속이 고인을 학대하거나 유기하거나 생명에 위협을 가했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한다. 학대? 내가 언제 학대를 해? 증거 있어? 증거요? 차고 넘칩니다. 고인이 지난 5년간 꼼꼼하게 모아오신 자료들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아주버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갔습니다. 가게 CCTV 영상 아들이 찾아와 행패 부리는 장면, 통화 녹음 파일 요양원 강제 입원 협박, 병원 진단서 강제 이송 과정에서 생긴 타박상, 그리고 결정적인 것, 아까 미순이 틀었던 마지막 육성 녹음. 이 모든 증거가 최달구님께서 직접 수집하여 저희 로펌에 맡기신 것들입니다. 심지어 돌아가시기 직전 사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작성한 환자 인계 기록에도 아드님의 강압적인 태도가 명시되어 있더군요. 법적으로 이건 명백한 존속 유기 및 학대입니다. 따라서 최연석 씨와 그 배우자는 상속 자격이 박탈되며 유언장에 따라 모든 재산 350억 원은 며느리 박미순 씨에게 귀속됩니다. 350억? 형님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아주버님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잘난 체면이고 뭐고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아버지가 그 구두쇠 영감이 그 큰 돈을. 아니야. 내 돈이야. 내 빚 갚아야 하는데. 빚.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변호사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빚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식장 밖에 대부업체 직원분들이 와 계시더군요. 아드님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받아서 갚겠다고 각서 쓰셨다면서요? 근데 어쩌죠? 상속받을 돈이 0원이라. 이제 그 빚은 오롯이 두 분이서 감당하셔야겠네요. 아, 그리고 저희는 학대 및 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입구에서 험상궂은 사내들이 웅성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 가게에 찾아왔던 그 빚쟁이들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그들을 보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재수 씨, 아니 미순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우리 가족이잖아. 형님이잖아. 나 감방 가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그 돈에서 딱 10억만. 아니 5억만 줘. 빚만 갚게. 조금 전까지 남이라며 멸시하던 입으로 가족을 운운하는 그 꼴이라니. 저는 아주버님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가족? 아주버님이 그랬죠. 아버님 냄새난다고.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아주버님한테서 나는 돈 썩은 냄새가 아버님 냄새보다 100배는 더 역겨워요. 이 돈은 아버님 피고름이에요. 당신 같은 폐류나 빚 갚으라고 모은 돈 아니에요. 단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법대로 하세요. 재수 씨, 형님은 기절했고 아주버님은 빚쟁이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조문객들은 아무도 그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쌤통이다. 천벌받았다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난장판이 된 빈소. 하지만 제 눈엔 그 난리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환하게 웃고 계신 아버님의 영정 사진만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아버님이 저에게 윙크를 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애미야,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 그 돈으로 국밥 말고 고기 사 먹어라. 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님이 다가와 제 어깨를 조용히 잡아주셨고 시장 상인들이 저를 둘러싸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순대댁 고생했어. 최 노인이 다 보고 있었네. 다 보고 있었어.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의 폭풍우는 이제야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진정한 복수는 악인을 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겨진 사람이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니까요. 아버님의 장례는 시장 상인들과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조용하고 품위 있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아버님의 영정 앞에 절을 하며 며느리 미순의 손을 잡고 고생했다. 하늘이 다 보셨다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울었던 탓인지 미순의 눈에선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텅 빈 눈동자 속에 단단한 결심만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부터 변호사님과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법원에 유언장 무효와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아버님이 남기신 상세한 기록과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고 법원은 아주버님의 모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는 유언의 정당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며느리인 제가 아버님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는 소식은 시장 바닥에서 가장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어이 순대댁, 정말 350억이 맞아? 어쩐지 그 최 노인이 보통 노인이 아니더라니. 상인들은 놀라워하면서도 미순이 받을 자격이 있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축하가 들려오지 않는 곳, 아주버님 부부에게는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아주버님은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빚쟁이들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아주버님은 형님과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당신이 그때 아버지 냄새난다고 타박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돈 탕진하지만 않았으면 우리가 왜 이 꼴이야.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하며 서로에게 남은 앙심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고급 외제차는 압류되었고 그들의 명품 옷과 구두는 중고 시장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아주버님은 한때 자신이 멸시했던 폐지 줍는 노인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한때 재산 목록을 뒤지던 그 손으로 빚을 갚기 위해 거리를 떠돌며 진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시장 상인들이 목격했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동네에 퍼졌습니다. 인과응보, 천벌이었습니다. 미수는 아버님의 재산을 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당장의 현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에 급하게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재개발 예정지의 알짜배기 땅 몇 개를 처분하여 큰 돈을 확보했습니다. 그 돈으로 미수는 가장 먼저 자신의 순대국밥집을 정리했습니다. 오랜 세월 아버님의 냄새와 빚쟁이들의 악취가 배어있던 그 낡은 가게를 미련 없이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아담하지만 깨끗한 2층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1층에는 달군의 국밥집이라는 새 간판을 걸었습니다. 내부는 환하고 깨끗했습니다. 더 이상 냄새난다고 코 막을 손님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2층에는 최달구 노인 복지재단의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의 유언대로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새로 문을 연 달군의 국밥집. 미수는 여전히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콩나물을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부터 일어나 장사를 준비했고 손님들에게 웃는 낯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과 고통에 찌든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냈다는 자부심과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깊은 안정감이었습니다. 미수는 가게 한편에 아버님의 영정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아버님의 사진. 그리고 그 사진 옆에는 꼬질꼬질한 검은 비닐봉지를 깔끔한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걸 왜 걸어두냐며 웃었지만 미순에게는 달랐습니다. 저 봉투는 아버님의 유언이자 저의 훈장입니다.
봉투는 이제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가족의 증표였고 탐욕을 물리치고 정의를 세운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미수는 국밥집 창밖으로 보이는 번화한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거리 어딘가에서 아주버님과 형님은 자신들의 죄가를 치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새로 문을 연 달군의 국밥집에도 하루의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미수는 카운터에 기대어 조용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1층은 따뜻한 국밥 냄새로 가득했고 2층 사무실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누군가의 처절한 희생과 용기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미수는 가게 한편 액자 속에 고이 모셔둔 검은 비닐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노인의 분노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의 재산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지막 자존심과 당신을 지켜준 며느리의 양심을 지킨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미순 씨,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계속 국밥을 팔아요? 그럴 때마다 미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 솥단지에선 냄새가 나지 않아요. 돈 썩은 냄새 대신 사람 사는 냄새, 따뜻한 온기만 나거든요. 인생의 선배님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불공평과 싸우게 됩니다. 때로는 피부치에게, 때로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의해 버려지거나 외면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자존감과 당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야말로 그 어떤 수백억짜리 유언장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지켜내는 보란 듯이 행복한 삶. 그것이야말로 최 노인이 며느리에게 남긴 가장 값비싼 유산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뚝배기 국물 같은 위로와 달고 노인의 비닐봉지 같은 반전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시니어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며 그곳에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